인구 초고령화, 소아과 기피 현상, 출생 미등록 아동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 이렇게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아동 친화적인 출생 의료 환경 구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어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일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 함께 힘을 써주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가병 회장님과 박영지 사무총장님, 토론회 자장까지 맡아주신 대한모유수의학회 이우령 회장님, 그리고 한국모자보건학회 김정임 회장님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에 찾아주신 영원한 누님이신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병수 아동권리본부장님과 신손문 BFHI 위원장님, 육아정책연구소의 이재희 연구위원님과 토론자를 함께해 주신 삼성서울병원의 장윤실 교수님, 송파구 보건소의 이영숙 소장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주성홍 센터장님, 분당서울대병원의 최창원 교수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의 오영나 대표님과 보건복지부의 최영준 출산정책과장님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금일 정책토론회는 우리나라 아동 출생의료 인프라 현황과 지역 불균형을 함께 살펴보고 어렵게 이루어진 산모의 임신부터 출생 이후 아동의 생애 초기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아동 친화적 출생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실효성 대책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모쪼록 오늘 계기로 더 이상 형식적이지만 한 제도와 그마저도 뒷받침이 어려운 사회적 관념을 탈피하여 아동 친화적 출생 환경, 의료 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저출생 시대 해결을 위한 실질적이며 직접적인 대책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금일 토론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목으로 저희가 생애 최초의 천일, 건강한 생애 첫 출발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사실 이제 돌잔치 여전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100일도 축하했습니다. 100일과 돌잔치를 축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아주 중요한 가정의 중대사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은 돌잔치 그냥 가볍게 사진만 찍고 지나가던가 가족끼리 그냥 식사하는 정도로만 지나가는데요. 과거에 100일이나 돌잔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유는 아이들의 목숨이, 생명이 그 시기를 넘기기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영아 사망률에 대한 것이 OECD 평균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국가적으로 강조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부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출생 신고가 미처 되지 않은 채로 사망했던 아이들이 많은 수가 발견됐습니다. 7년간 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마치 증발된 것처럼, 그리고 그 중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데이터까지 다 포함됐다면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 영아 사망률이 중요한 이유는 저보다 더 의료 전문가분들께서 아시겠지만 그 나라의 국민 의료, 보건, 그리고 사회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아 사망률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국가적 관심사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영아 사망률에 잡히지 않는 그런 아이들도 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나아지는 환경들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돌잔치뿐만 아니라 이렇게 천일을 함께 축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유니세프는 전 세계적으로 생애 최초의 천일을 중요시하는 활동들을 각 나라들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천일은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는 그 순간의 280일, 그리고 첫 돌, 두 번째 돌까지 합쳐서 그렇게 천일을 의미합니다. 즉 만 2세가 되는 순간까지의 천일을 얘기합니다.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얘기했던 각 국가의 정책들이 있습니다. 의료 정책은 아니지만 스타트 운동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헤드스타트, 영국의 슈어스타트. 미국의 헤드스타트는 만 3세 이상을
그랬던 영국에서는 슈어스타트는 4세 미만의 아이들을 위한 집중적 돌봄을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가정에 집중했죠. 우리나라도 드림스타트가 12세 미만, 0세부터 12세까지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들이 다 쪼개져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왜 유니세프가 이런 일을 하는가? 사실 뒤에 보시겠지만 모유수유학회, 모자보건학회, 그리고 유니세프가 갖고 있는 이 로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아이와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유수유를 포함해서 모자보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니세프가 갖고 있는 중요한 이니셔티브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이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는 그 엄마, 그리고 그 아빠를 비롯한 돌봄을 제공할 모든 사람들의 지원이 따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동권리협약은 부모 모두가 양육할 책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조에서는 가능한 최고의 의료 수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 여기에 지금 디테일한 내용은 없지만 모유 수유를 비롯한 모자보건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아동의 권리를 위해서 모자보건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연령 단계별로 발달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0세에서 2세까지, 그리고 3세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를 중심으로 바라봤을 때 이 단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연속적인 것들이 제도나 정책과 법을 만나다 보면은 분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건, 의료, 돌봄, 교육 등의 각각의 전문 영역과 만나게 되면 또 한 번 나눠지게도 됩니다. 물론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나눠짐이 한 아이의 삶을 어떤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의 천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생애 천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저소득 국가에서도 있고 프랑스라던가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는 저출생을 극복한 대표적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천일에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시작점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활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백정원 의원님을 만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함께하길 원하셨고 또 저희보다 한 발 앞서서 빨리 모자보건법이라던가 관련법의 개정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전문가분들 의견도 듣고 좀 더 종합적으로 이런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다양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 인생에서 최고의 첫 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신속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벨상을 받기도 했던 경제학자가 영유아기의 투자가 최대 7배의 효과를 낸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는 아주 중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꽤 괜찮은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많은 가정이 건강검진, 산전, 산후 케어 등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의료 환경뿐만 아니라 공중보건, 보건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저희가 아동 친화 도시를 각 지자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에서의 중요한 역할들에 대한 얘기도 강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가족 친화, 영유아 발달 정책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국가뿐 아니라 민간,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가족 친화 정책, 기업이 가족 친화 정책을 잘 할 때야 비로소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데이터 수집, 그래서 아동의 발달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절한 자원 제공이 데이터를 근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보건, 영양, 교육, 의료 등 각 영역별 정책 프로그램의 통합적 지원을 통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보호자 및 양육자가 가장 중요한 보호 요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 같은데요. 유니세프가 전 세계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로 내놓은 6가지, 아이들의 영유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6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생애 첫일을 위해서는요, 건강에 대한 예방 접종이나 질병 치료를 비롯한 건강 관리, 적절한 영양, 교육 기회, 보호, 그리고 긍정적이고 반응적인 돌봄이라고 하는 요소들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의학회진 란셋에서 이제 양육 케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5가지 필수 요소를 언급했는데요. 이 5가지 요소들은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정책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서서 뭐 축사나 이런 데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고위험 한 상황에 있는 산모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료적인 상황일 수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아동기의 연령에서 또 다른 아동의 보호자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보다 더 다양한 지원과 지지 기반이 필요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함께 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요 예시를 좀 말씀드리면요, 프랑스에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이 PMI라고 하는 모자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양육자의 역할을 배우고 양육자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고요. 그래서 3세까지 아이를 임신한 순간부터 그 후까지 모든 지원들을 합니다. 심지어 어린이집 정원의 결정과 설립 인가까지도 하는 것이 PMI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아주 좋은 그 사례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몇 년 전에 지자체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이 프랑스 사례를 좀 둘러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둘러봤던 한 단체장께서 이거를 한국에 좀 도입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이 아동 전용 보건지소라는 형태로 시작을 했습니다. 모자보건센터의 형태까지는 아니지만 아동 전용 보건지소를 만들었고, 제가 사실 그 지자체에 살고 있는데요. 이 맘카페 피셜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그곳에서 아이들 정기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대기를 아주 길게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소아청소년과보다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접할 수 있어서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신부터 영유아 관리까지 0세에서 6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또 임산부와 그 엄마의 건강과 심리적인 부분까지도 케어해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친화 도시를 함께하는 지자체에도 계속 사례를 소개하고 다음 달에도 저희가 단체장분들을 모시고 이번에 스위스에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이런 사례들을 보고 국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얘기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련 법입니다. 때로는 이런 법들이 이러한 새로운 시도들을 하는 데에 좀 어려움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회와 함께 의원님과 함께 좀 많이 좀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이제 그 유니세프가 얘기하는 1000일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나라 사례이고요. 헬스케어, 전염성 질환 예방 접종, 영양, 그다음에 상담과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사회적 보호까지 제공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쭉 두고 아이의 연령대별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이거는 이제 해외 버전입니다. 이거를 국내 버전으로 좀 만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어나서 만 2세가 되는 시기까지 그 1000일을 종합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하고 돌봄과 모든 것 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청사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희의 좀 과도한 욕심입니다. 그 과도한 욕심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지혜를 모아주시면은 저희도 고민해서 좀 만들고 계속적으로 도움 구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 좀 자리 잡아서 최소한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냐를 넘어서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냐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동등한 돌봄과 동등한 의료적 혜택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꿈꾸고 있는 아동 친화 사회입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이 제주에서 살고 있는데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경부가 짧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로 며칠 전에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제주에서 위급한 산모를 케어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헬기를 타고 육지까지 나와야 됐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좀 없는. 그래서 어떤 임산부든지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안전하게 아이가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후에 있을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안전하게 태어나서 건강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금방 제주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충분한 분만 의료기관이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유능한 상과 신생아과 인력이 있어야 되고, 태어날 때부터 축복받으면서 온 가족의 축복을 받으면서 부모와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신생아, 특히 미숙아를 포함해서 모두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증의 그런 고염 산모나 신생아의 경우에는 적절한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송되어서 적절한 인력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시설을 갖춰주기 위해서 복지부에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전국에 50개의 신생아 집중 치료 지역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을 지원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도 분만 4인분과를 개설하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산모의 고염 산모의 치료를 같이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고염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도 최근 지정받은 기관까지 해서 총 20개 기관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잠깐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자 동실이라고 하는 제도, 엄마와 아기가 출산해서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해서 엄마랑 같이 지내는 환경이 왜 중요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엄마와 아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서로 여러 가지 감각적인 교감을 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하면서 애착이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를 그냥 보여드리면, 1시간 반 동안 아기를 바구니에 놓아둔 애들은 우는 시간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일 뒤쪽에 흰 바로 그려져 있는데요. 엄마 품에 그냥 안겨놓은 애는 1시간 반 동안 거의 울지 않습니다. 바구니에 45분 동안 내려놓을 때는 울던 아기를 엄마 품에 다시 안겨주면 아기는 조용해집니다. 아기하고 엄마 관계는 그냥 보통 다른 사람과의 관계하고는 너무나 다른 특별한 관계입니다. 모자동실, 아까 아기 우리나라 신생아에 등록되지 않고 유기된 아기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경제적으로 좀 궁핍한 태국, 러시아에 분만했던 의료기관에서 아기 출생 직후에 모자동실을 했던 경우하고 그렇지 않았던 시기에 아이들을 유기하고 가는 산모의 발생 빈도가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기를 엄마와 같이 있게 한다는 것이 엄마의 양육 형태에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과연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선진 환경의 분만실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그렇게 많은 아기들이 그렇게 유기될 경우가 있었겠는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보도를 보시겠지만 모자 동실을 하지 않고 아기를 신생아실에 집단에서 수용을 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제일 요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이들한테 흔한 장염이나 이런 것들은 모자 동실을 한 경우에는 발생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로 해서 아기들을 위험하지 않은 환경에서 처음부터 자라게 해줄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모자동실을 하게 되면 엄마랑 같이 긴밀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젖먹이는 횟수도 훨씬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엄마 젖을 자주 이렇게 먹게 된 아이들일수록 조기에 오는 모유 황달 빈도도 훨씬 떨어지는 것을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 지금 일상적으로 만연해 있지만 분유와 모유를 같이 섞어 먹이는 혼합 수유를 하면 분유병과 엄마 젖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유두 혼동 현상 때문에 아이들 결국은 엄마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는 현상으로 모유 수유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모유에 대한 장점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아기에 대한 장점으로는 영양소가 적당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급성기 질환 발생을 감소시켜 주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만성 질환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 지출 자체를 현저하게 낮춰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그냥 엄마 젖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경행동학적 발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보다 더 똑똑한 미래 세대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산모에게도 중요합니다. 산모에게 출산 후에 회복에도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유방암, 난소암을 비롯해서 만성 질환 자체의 발생을 감소시켜 주기 때문에 아이와 엄마의 모아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모유 수유라고 인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신생아들의 사망률을 낮추는데 우리가 애를 많이 쓰죠. 근데 그 중에서 보면은 영아 사망률의 거의 절반 가까운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신생아기에 태어나서 4주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이 사망하는 거에 상당 부분은 미숙아나 이런 극소저체중아들이 그러한 위험에 더 많이 놓여 있게 되는데요. 이런 아이들을 더 건강히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엄마의 모유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출산을 한 산모들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출산을 해서 모유 수유를 하기에 어려운 점이 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 시기에 엄마의 모유가 아닌 기증 모유를 안전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다면 보다 더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에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 이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나라의 환경은 어떤가?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열이 높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도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됐고 그런데 과연 아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태어나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출산율 너무너무 떨어졌죠. 70년대에는 100만 명이 나던 나라였는데 지금은 25만 명이 태어납니다. 4분의 1이 됐죠. 이렇게 작게 태어나는 그 출산이 줄었으면 그러면 똑같이 어떤 질병에 대한 부담도 줄냐면 그렇지를 않습니다. 결혼 연령이 높아졌고 출산 연령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위험 산모는 너무너무 많이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연령이 고령 산모에 따르는 분만에 관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많아서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만이 줄었기 때문에 분만을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경영이 악화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분만을 받지 않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거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산부인과를 배우겠다, 앞으로 산부인과를 전공하겠다는 의사들도 너무너무 감소를 했고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많이 감소했다 하지만 이 산부인과 전문의라고 하는 사람은 산과 전문의와 부인과 전문의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전문의를 따고 나온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 산부인과 중에 상과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극히 미미합니다. 앞으로 아기 받는 의사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분만 여건이 이제 계속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ECD 평균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수치를 겨우 유지하고 있지만 사실 일본 같은 나라에 비하면 모성 사망비는 너무너무 창피할 만큼 높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보시면 이게 19년인가요? 보면 지금 여기 최근 자료일 텐데 OECD 평균보다는 모성 사망이 지금 8.8로 약간 낮습니다. 약간 낮지만 지금 일본이 지금 2.7인데 비하면 너무나 창피한 수치입니다. 이거는 산모들이 분만을 전후해서 건강을 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아주 대표적인 증거 지표가 됩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은 지금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 아래쪽에 발을 해놓은 그 지역들에 비해서 지금 들쭉날쭉 위에 높게 나오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19년도에는 울산이 아주 높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년에는 대전이 의외로 높았고, 그다음에 21년에는 제주가 엄청나게 높았죠.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은 높았다 낮았다 막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방이 낮습니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분만 여건이 더 나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생아 쪽도 보시면 신생아가 출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37주를 못 채우고 나오는 미숙아들 출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작게 태어나는 미숙아들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의 요구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 전문 인력을 보시면 이 외국에서 권고되는 이 수치에 비해서 신생아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은 너무너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가 좀 깨져서 죄송합니다. 보통 보면은 중한 아기들은 신생아 의사 1명이 6명을 담당해라 뭐 이렇게 기준들이 나오는 저것도 과거 데이터입니다. 요즘 저보다 더 의사들가 더 많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보면 지금 기껏해야 그 신생아의 그 담당하고 있는 신생아 전문의 숫자가 2명, 1명 이렇게 있는 의료기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체중이 작은 미숙아들의 생존율이 이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차이가 나게 낮은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생존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병을 지니게 되는 유병률도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그 캐나다나 일본 이런 데하고 통계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이 태어나는 정상적인 신생아들은 어떤가 보죠. 정상적인 신생아들도 출산을 하게 되는 분만실 자체가 분만하는 산모의 병실이 1인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기랑 엄마랑 같이 있게 되는 환경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미국의 그 질병통제센터의 지난 2022년도 통계 보면은 24시간 내내 산모와 아기가 같이 지내게 하는 퍼센트가 84%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21년도 조사해 보면 1.8%입니다. 그 통계를 잡으면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료기관이 모자 동시를 했느냐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모유수를 했느냐 물어보면 잠깐이라도 했으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없고 저희가 볼 때는 하루 종일 아기랑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퍼센트는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었는데 왜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나라 산모들도 이제는 진짜 고이 모셔야 될 산모들인데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모자동실이 좋다는 학술적인 근거를 가지고 권했던 아기 아빠가 엄마가 너무 불편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두고두고 원망을 듣는다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물론 제가 이게 따오진 않았지만 그 댓글에 보면 이 아기 아빠를 비난하는 글이 거의 99%입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산모 그 모자동실을 권하는 아빠가 나쁜 아빠가 되어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유 수율도 굉장히 우리나라가 저조합니다. 지금 처음에 태어날 때는 좀 하고 있는데 기간이 지나면서 확 떨어지죠. 우리 유니세프가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라 그래서 모유를 권장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사업을 지속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58개 기관까지 지정이 됐지만 지금은 10개 기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유 수유를 권장해봐야 병원에 힘만 들더라. 돈도 더 안 생기고 산모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치고 불평만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 병원은 하지 않겠다라고 다 취소를 했습니다. 사회 환경은 어떻습니까? 사회 환경도 모유 수유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분유회사들이 아직도 마케팅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이 그 분유회사의 그 판촉 요원들에 너무나 쉽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진 보시는 이러한 분만 신생아실의 모습은 너무나 익숙하실 것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후진적인 이런 의료 관리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는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직장 복귀한 다음에 힘들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속설들이 많습니다. 근거도 없는 속설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누가 퍼뜨리나 굉장히 의심을 합니다. 해가 갈수록 이런 속설들이 늘어납니다. 우리나라 김치 먹으면 아가야 똥꼬가 빨개져서 먹으면 안 된다라는 소리 과거 10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느 날부터 또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6개월만 먹으면 되고 그 뒤에는 모유가 영양가 없어진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는 초유만 먹이면 된다라고 또 바뀝니다. 애가 모유를 못 먹으면 뭐를 먹게 되나요? 누가 덕을 보나요? 미숙아들에 대해서도 힘든 상황입니다. 모유 수유를 해줘야 되는데 엄마 젖을 못 주면 기증 모유라도 줘야 되는데 남의 기증받은 모유를 처리해서 줘야 되는데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기관이 강동경희대병원 한 군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마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숙아들은 엄마 젖이 안 나오면 모유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아기가 만약에 좀 더 중하다든지 산모가 급한 상황이 생기면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송하는 환경은 괜찮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계도 아주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송하게 되는 그 의사 어떤 사람이 하루 종일 전화기를 돌려야 되는 이런 급박한 사정에 있습니다. 이송 시의 문제, 산모 문제에 있어서는 보면 연락을 이송하기 위한 연락을 해주는 곳이 없고 체계가 없고 이송하는 전문 인력이 없고 등등 이런 문제가 많다고 돼 있죠. 우리나라 이송에 대해서 설문을 받았던 사람들한테 평을 해보라고 했더니 10점 만점 4.9점을 줬습니다. 신생아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신생아도 이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4.8점이 나왔네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면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주 축복받고 태어나서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위험이 있는 고위험 산모 신생아에 대해서는 분만 의료기관이 잘 진료 체계가 확립이 돼서 적절한 기관에 가서 아기를 낳고 아기를 복귀해주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산부인과 신생아과 전문 인력을 보다 더 많이 양성하고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료 의료기관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정도의 중증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상급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되고 그리고 기증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모유은행이 우리나라에도 재빨리 설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아무 탈이 없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의료 서비스 제공보다는 엄마와 가족이 함께 축복하면서 출생할 수 있는 이런 선진적인 분만 환경을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엄마 젖을 먹고 자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상과 전문을 하는 상과 전문의가 너무 인력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상과에 대한 기본 수가의 개선이 필요한데 정부에서 개선을 한다고 여러 가지 발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보셨지만 100만 명이 태어나던 그러니까 100만 명의 분만을 받아주고 있던 산부인과 의사가 25만 명의 분만을 받아주고 있는데 그 병원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담 전문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과 계열에 도입이 되어 있지만 이번 전담 전문의 제도가 너무나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상과 그 영역에 적절하게 도입을 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도 개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모자보험법을 개정을 해서 여기 지금 중앙모자의료센터장이 그 센터장님이 와 계시지만 그 하부 조직으로 권역 지역에 해당하는 모자의료센터 체계를 하루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줬던 것이 고위험 통합 한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인데 이 센터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를 같이 연계하는 권역 지역의 개념의 진료 기능에 따라서 빨리 진료 체계를 엮어주는 작업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러자면 법적 그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근거가. 그리고 그 담당할 적절한 일적 자원이 제공되도록 빨리 이 지원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신생아과에는 사실은 그 인력이 아주 최근 들어서 더 지원자가 적어진 이유 중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은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이 많습니다. 진료 중에 있는 의료진들을 갑자기 구속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사실 그 기관에서 치료받고 있던 다른 신생아 조환자들은 갑자기 자기를 봐준 의사 간호사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급하게 이송을 하고 하는 이런 급박한 상황을 겪었었지만 이런 중환자 응급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법적인 판결이 나기 이전에는 인신 구속을 하는 이런 사례는 앞으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신생아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그 치료 수술을 하는 외과 계열의 담당하시는 분들도 소아를 전문으로 수술하시는 선생님들은 극히 희박합니다. 점점 더 희망자가 없고 지원자가 없고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어른을 수술하는 분들이 아이들을 수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망률도 훨씬 높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자면은 그 의사분들을 많이 모셔야 되겠지만 우선 충분한 인력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여러 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수 기관에서 비전속 진료가 허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의료법상으로는 허용이 되었는데 대부분의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그 교수님들은 교육공무원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 가서 진료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을 받고 이런 사례에 대해서 뭔가 명확한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현장에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 재원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응급의료기금에 의해서 응급 환자에 대한 응급센터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지만 지금 분만이라고 하는 것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분만이 바로 여기 응급질환이라고 하는 응급 환자의 카테고리에 딱하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보면은 밑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거에서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만 관련 응급 증상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만에 대해서는 응급의료기금에서 전혀 재원 마련이 되지 않아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루빨리 개선이 돼서 분만 환자가 일반 응급 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송 체계도 빨리 갖춰야 되는데 우선은 환자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급 기관의 인력이 충분하게 돼서 시설이 갖춰져야 되겠고요. 그래서 위에 이제 그 체계가 갖춰지고 그리고 이송 팀이 갖춰져야 되고 그리고 산모와 신생아에 특화된 이송 차량과 이송 장비가 마련되고 연락 체계가 확립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모 신생아 전용 이송용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송 수단이 있어야 되겠고 이게 지금 외국에서 실제로 산모와 신생아를 이송하는 이런 구급차 내부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앰뷸런스 안에 침대만 덩그러니 있는데 산소가 있고 그래갖고는 도저히 산모 신생아 이송을 안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장비 하루빨리 구입이 되고 도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119로 연락을 하면 가정에서나 의료기관에서 연락을 하게 되면 이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곳으로 바로 이송할 수 있도록 연락을 취해주고 이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에 대해서도 정부적으로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유수유가 잘 되는 경우에는 아기와 산모
모자의 건강에 수십 년간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상으로도 막대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기가 젖을 먹거나 분유 먹거나 하는 정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주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만 환경 선진화를 해주시고 아기랑 엄마랑 같이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부적절한 관습은 정부가 나서서 타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주에서는 한국인 산모가 미역국을 너무 먹는다고 경고하는 이런 리플렛도 만들어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미역국을 3주 4주 계속 먹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에부터 들어가야 되겠고 임신 전 그다음에 출산 전후기 모두 교육이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유회사가 너무 마케팅을 열심히 하지 않도록 이런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시행 규칙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는 정부에서도 좀 나서서 잘 지켜주고 있는지 현장을 좀 감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분만 환경은 선진화를 시켜서 산모 입원실은 모두 1인실로 하고 모자동실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병원 산모 모두에게 정부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이 등급에 따라서 일반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 퍼센트를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산모를 위한 병실은 분모에서 빼주시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돌지를 않는데 지금 미국 분만실이 이렇습니다. 이 분만대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여기서 같이 아기랑 있다가 바로 그냥 퇴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빨리 도입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산후조리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행하죠. 그런데 이 산후조리원도 앞으로는 여기 보면은 기본적으로 모자동실을 하고 그리고 모자동실의 목적 자체가 육아에 대한 것을 그 산모에게 가르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하는 것에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시면 좋겠고 기증 모유를 제공할 수 있는 모유원행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한 24리터 정도의 기증 모유가 필요한데 전국에 10여 개의 모유원행을 재빨리 설립을 해서 제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유 수유 시설을 설치하고 기증 모유를 위한 모유 은행을 제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유를 권장하기 위한 이러한 그 역할을 정부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 모자동실을 하면서 같이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법적인 그런 개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2030 헬스 플랜 목표가 잘 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 입장에서 최근에 소아청소년과 이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현실에 너무 이제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이제 한 주말에 특히 이제 저는 애를 데리고 토요일 날 주로 소아청소년과에 방문을 하는데 거의 대기 시간이 2-3시간이다 보니까 네, 아침 한 8시만 가더라도 줄이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현장에 남아 계시는 이제 네, 의사 선생님들한테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게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분석한 결과는 2021년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더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고 실제 이제 일부 대형 병원에서 소아응급실을 운영 안 한다라는 기사가 계속 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제가 오늘 발표드린 내용보다도 현실은 더 이제 향후에 심각해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0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데드 크로스를 맞이한 해라고 네, 합니다. 이제 데드 크로스는 이제 출생 자수보다 이제 사망 자수가 더 많아지는 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데드 크로스가 전국적으로 2022년도에 그 발생을 했는데 시군구의 우리나라 4분의 1 이상은 2000년 이전부터 이제 데드 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6.9배가 넘는 지자체도 이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도 이제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지역 살리기에 나섰고, 그리고 2021년도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표해서 뭐 인구 증감률, 인구 밀도, 청년 이동률, 주간 인구 뭐 이런 것들을 그 고려해서 이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반해서 이제 의료 인프라까지는 아직 뚜렷하게 이제 개선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연구소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가 0-6세 아동인데 최근 들어서 뭐 거의 25% 가까이 5년 사이에 그 영유아 인구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이게 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울릉, 영양, 곡성, 군위 이런 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증감률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은 몇 개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세종이나 그리고 최근 이제 신도시 아파트 많이 들어선 과천 정도가 인구가 줄어들어 나고 있고요. 거의 대부분 이제 유지거나 감소인데 이런 지역은 더 그 감소율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신선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만하는 기간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의원급에서 10년 사이에 분만 받는 기간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있고요. 병실 수도 500개 이상 감소하였고요. 신생아실 병상 수도 역시 1000개 이상 줄어든 상황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역시 거의 최근 들어 한 150개 이상 줄어든 상황이고요. 그 아마 2023년도에서도 더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했던 거는 이런 상황에서 육아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별 불균형 진단을 하고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요. 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아청소년과랑 산부인과를 연구했고요. 올해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을 하는데 어린이집이랑 유치원도 동일하게 지금 엄청 이제 극심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5년 사이에 어린이집 유치원도 10,000개 정도 줄었고요. 제가 올해 수요 예측한 결과에 따르면은 향후 5년 동안 10,000개 정도가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 문을 닫아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에 따라서 인프라가 계속 열악해지고 특히 이제 육아 인프라가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몇 개 가져왔는데요.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산할 수 있는 분만 기간이 40%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경상권이 좀 취약했고 그리고 소아청소년과도 역시 있다라고 응답을 했긴 하지만 뒤에 면담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읍면 지역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는 약간 질적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지각하는 산모들이 많아서 잘 이용하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그 제가 메인으로 했던 것이 이제 GIS 분석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특히 이제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수도권 중심이랑 대도시 중심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수요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그 진단하는 분석을 했는데요. 본 연구에서 활용한 방식은 이제 2SFCA 분석이라고 의료 서비스 공급하고 수요를 모두 그 고려하는 방법론입니다. 분석법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은 병원 중심으로 여기 십자가 모양의 병원이라고 보시면은 임계거리를 정합니다. 그래서 임계거리 안에 가용 서비스와 수요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보고 또 인근 지역의 다른 병원에 또 똑같이 임계거리를 정해가지고 이 고려를 하는 건데요. 전국적으로 이제 뭐 저기 원 바깥에 있는 곳은 의료 자원이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이제 겹치는 부분은 이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이걸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이렇게 접근성이 높은 지역은 이제 핫스팟으로 분류했고 접근성 점수가 낮은 지역은 콜드스팟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분만 기간을 보시면 이제 수요를 이제 20에서 40세 여성 인구로 했고요. 임계거리를 30km로 해서 분석을 했는데요. 분만 가능 병원 전문의 접근성이 높았던 밀집 지역은 역시 서울, 인천, 경기 남부, 부산 인근이랑 대전, 세종 인근 지역, 강원, 강릉, 동해 지역이 이제 한 스팟으로 분류됐고요. 좀 분만 그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았던 지역은 전국 이제 대부분 특히 이제 흰색 지역은 좀
아동 수도 그러니까 그 산모 수 그러니까 여성 인구도 적지만 그 병원 산부인과 수도 이제 적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콜드 스팟이 이제 더 심각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원도 북부, 서부, 충북 대부분의 지역, 충남, 서부, 전북, 전남, 경북,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가입 여성 10만 명당 1명 미만의 전문성 그 의사 산부인과 의사 접근성을 보였던 곳이 뭐 경기도 연천이나 밀양, 의령 이런 곳들은 매우 이제 그 거의 이제 그 지역에서 30km 이내에서 산부인과를 이제 구경도 할 수 없는 곳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소아청소년과랑 그 소아응급병동인데요. 아마 지금은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더 이제 이 콜드 스팟 지역이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아청소년과 경우에는 접근성이 높았던 지역이 역시 서울, 경기 남부, 대구, 대전 이렇게 세종 이렇게 그 대도시 지역이었고요. 낮았던 지역은 부산도 네, 신선문 교수님들 계시는 부산도 의외로 낮게 나왔어요. 그리고 울산, 광주, 경기 북부와 동부, 강원, 충북 이게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심각했던 게 이제 응급 소아병동 서비스인데 네, 여기 서울, 인천이랑 뭐 원주 이런 지역을 제외하고는 네, 접근성이 매우 낮게 나왔고 지금 제가 분석한 곳이 이제 2,917개소의 그 행정구역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5.2%에 해당하는 151곳의 행정구역은 응급병상 접근성 점수가 빵점이었으니까 거의 이용을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석했던 방식이 그냥 직선거리로만 분석했거든요. 30km.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거리로 30km로 하면은 아마 이 콜드스팟 지역이 훨씬 더 그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산모님들하고도 면담을 했는데 역시 이제 교통 문제가 가장 심각했고요. 1시간 이상 운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고 임신 중인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서 진료를 하는 산모님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소아청소년 접근성도 마찬가지고요. 그 영유아 검진 등으로 인해서 이제 소아청소년과에 자주 방문해야 되잖아요, 요새는. 그런데 이제 검진 예약도 어렵고 열이 날 때 야간에 뭐 약국도 없어서 해열제도 먹기도 어려운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했고요. 서비스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 지역에 소아청소년과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약간 인식 때문인지 잘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러 이제 그 근처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있는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하는 것이 이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이용 못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야간 진료의 경우에는 불안감이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뭐 이러한 그 의료 서비스 문제뿐만 아니라 또 그 읍면 지역에 사시는 산모님들이 가장 그 우려 그리고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그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이제 공공산후도우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정책을 펼치는데 읍면 지역에는 이제 그 산후도우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상당히 이제 읍면 지역에서 애를 키우기 상당히 더 어려워져서 향후에 내 인구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단순히 이제 물리적 거리 문제가 아니라 비용적 측면이 상당히 컸습니다. 어쨌든 주유비뿐만 아니라 급한 경우엔 택시를 타는데 택시만 타더라도 거의 10만 원 가까이 나오는 산모님들도 많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과 관련된 문제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육아 인프라가 없어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올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추가 출산 의도에 가장 영향을 미쳤던 육아 인프라는 소아청소년과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모님들이 거의 소아청소년과를 자녀가 한 중학생 때까지는 이용하잖아요. 거의 10년 넘는 시간 동안 이용하다 보니까 이 소아청소년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으면은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추가 출산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소아청소년과 아까 신선문 교수님도 해주셨지만 이 전문의 수급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죠. 일단은 아까 신선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가가 너무 낮다는 점, 그리고 그 성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 진료비 위에 뭐 비급여 항목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있는 반면 소아청소년과 그 의사분들은 아무래도 한 아이를 보는데 환자 한 명을 보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만큼 진료 시간도 길어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에 이제 경제적 문제로 수익의 문제로 이뤄지게 되니까 네, 깊이가 떨어지고 가장 이제 최근에 아마 기사로 많이 보셨겠지만 보호자 아무래도 그 소아과는 보호자가 대동해서 진료를 보기 때문에 이 보호자의 뭐 그릇된 모성애 부성애가 잘못 발휘해서 현장에 떠나시는 그 소아청소년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청소년과 문제가 비단 이제 단순히 감기 치료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이 결국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소아 중환자와 응급 환자죠. 특히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여기 와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타 전문의하고 협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소아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의 심장분과 전문의와 소아흉부외과 전문의가 팀을 이루어서 수술해야지 이게 잘 수술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아외과 의사도 빅5에서도 못 버티고 관련해서 이제 의사 충원이 안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방안은 신선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결국에는 이 육아 인프라 문제를 단순히 경제적인 논리, 수요 공급 논리로만 해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단순히 시설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인력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수가 문제가 일단 나이에 반비례해서 수가를 높이거나 그 취약 지역의 필수 의료 공공 수가를 많이 주는 식으로 유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아 응급 체계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그 민간에서 이 소아 응급 환자를 이렇게 전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국가에서 개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특정 병원에 몰린다 보니까 그 얼마 전에 그 사망한 신생아 같은 경우도 이게 응급체계 문제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 부모님들이 소아청소년과를 이용할 때 뭐 어떤 그 지나친 요구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것 좀 많이 그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 홍보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의료 인프라 문제가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인력의 문제이고 그리고 지방에 관련된 거점 의료병원이 많이 지어져야 되고 거기에 이제 의사 수급이 필요한데 거기에 단순히 이제 수익 경제 수요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아예 기본급을 많이 높여서 의사를 유치하는 방향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 관련돼서 많은 의견 주시면은 향후에 정책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